네, 자, 오늘은 구예 변호사 시험 이거 기출인데 한번 볼까요? 항상 묻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이렇게 이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적격 여부를 각각 검토하시오. 그러겠어요. 그럼 각각이면 그 앞을 봐야 돼. 뭔지 모르니까. 그럼 그 앞에 봤더니 자, 갑. 을은 2019년 6월 5일 갑이 해지를 요구한 지역은, 자, 갑이 해지를 요구한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묘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불가함을 이유로 갑이 신청을 거부하는 해신하였다. 또 그 다음에 을의 불가 해신에 대하여 종중 비가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을의 거부 해신에 대하여 갑이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갑하고 을의 갑, 그러니까 종중 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지금 이 항고성을 제기하는데, 종중 비와 갑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라고 하고 있어요. 각각. 이거 하면은 이제 여기서 당황하죠. 왜냐면 사람이 걸리니까 마치 원고적 기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시 사령을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 우리가 이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변시 사령을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 뭐다? 판례가 정답이다. 따라서 판례의 논리대로 풀어가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판례의 논리와 반대되는 의미 있는 견해가 있다면 그거는 소개하는 것으로 족하다. 소개. 그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소개하면 족하다. 만약 판례와 정반대 학설 태도를 취한다면 부적법 소가 판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서 변호사 업계에서 퇴출당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법률 규정, 그 다음에 판례, 요걸 합쳐서 법리란단 말이에요. 법률 규정에 이제 이 법률 규정의 법이 되고 판례가 리가 돼요. 리가 뭐냐면 이치할 때 일이야. 이치가 뭐예요? 이치가 플라톤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원형, 그 원형을 살핀다. 근데 그 원형을 누가 한다고? 판례가 한단 말이에요. 판례. 그러니까 원형을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이성인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성인을 한단 말이에요. 판례에서 일반인의 시각, 이성인의 시각,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니지, 우드비. 아직은 안 됐지, 여러분들이. 우드비.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면 이제 일반인, 이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드비 법조인이잖아요. 앞으로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사람들이니까 아직 짐승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이성의 영역으로 살짝 이렇게 한 달이 걸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가리키는 수많은 이 변시 수험생들이 법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그럼 계속 짐승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이성이라고 이제 우기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든 과목들이 동일해. 7법이 동일해. 그러니까 저한테 행정법을 배우면 나머지 7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연히 달라질 거야, 아마.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하면 안 됩니다. 자, 일문을 풀어가는 건 논리적 사고 순서. 자, 여기 보니까 신청을 반려했어요. 지금 여기서 신청을 불가의 신 무슨 거부의 신 했는데 둘 다 회신이라고 해서 회신은 다 몰라요. 문서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청을 반려하는 회신이 나타나면 그 행위가 거부처분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가의 신도 거부처분이냐, 그 다음에 거부의 신도 거부처분이냐. 당연히 판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 푸시드 문장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거부처분은. 그신 그거. 근데 교재는 고상하게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이렇게 써놨다고요. 판례가 얘기하지도 않았어,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럼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뭐예요?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게 효과죠. 그러니까 너무 법학적 용어들을 무슨 시크릿, 홀리 이런 개념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땅 위에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땅 위에 있는 개념. 진짜 최하층의 개념이라고, 이게 법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크리스찬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했다면 초등학문. 바울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초등학문이 엘리멘터리 스쿨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학교일까요? 초등학문이? 초등학문이라고 나와요, 성서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고등학문이어서 굉장히 고급지은 거고 이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 유치원 수준만 돼도 알아. 내가 그래서 속으로 무슨 개소리냐고. 거기서 말하는 초등학문 있죠? 엘리멘터리. 초등학문. 엘리멘터리가 뭐에 붙어 있어요? 엘레멘트가 붙어 있잖아요. 왜 엘리멘트라고 했냐면 초등학교를 엘레멘트가 뭐야? 엘리멘트가 뭐예요 이거? 구성 요소. 세상을 물, 불, 흙, 바람. 물, 불, 흙, 바람. 엘비스 그 브루스 윌리스의 제5원소 사랑. 물, 불, 흙, 바람. 그게 엘리멘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과학을 말해요. 자연과학, 그다음에 자연 그 유물론적에 기초한 철학을 말해요. 그거를 초등학문이라 한다고요. 바울이 얘기한 초등학문이 무슨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부 다 땅에 있는 학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있으니까 뭐 성립이 된다면 무슨 요건은 반드시 효과를 가면 효과가 뭐지 그랬더니 취소의 대상이 된다가 효과예요.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면 이 거부처분이 수의 대상이 된다 이게 효과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막 외운다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게 뭐가 관련이 있다? 소장에 뭐가 관련이 있어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장에. 그럼 성립 요건을 만족하고 청구 취지 1번에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효과가. 그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막 메이킹이 돼야 이런 말들이 막 다가오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성립 요건을, 무심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들었으니까 무심코 말하듯이 해. 그러면서 그런데 만족하면, 뭐지? 알고 보니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된다.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된다 무슨 뜻이야? 그러면 또 뭐라고요? 청구 취지 1번에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게 딱 끝나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이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례가 대전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를 쓰는 건데 오리지널하게 진짜 짐승들 옥공채와 입법고시는요 짐승들이라 그래요. 짐승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자기 걸로 내재화된 사람이 있어요. 법이 자기 걸로 내재화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법조인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이성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법이 내재화된 게 아니어서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해석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님들은요 해석 적용이 아니에요. 이미 해석의 원칙이 자기 안에 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법이 피로 흐르고 있어요. 법이 빨간 게 아니라 법이에요. 혈관을 딱 짜내보면 법이 나와 얘네들은. 그래서 이걸 이성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의 그 대법원 전합체 판결 딱 나오면요 그게 피예요. 그래서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면 피를 다 뽑아내고 다시 피를 집어넣잖아요. 그런 시술을 하잖아요. 중국 애들하고 들리는 말에 하면 중동 왕족들하고 그래야 오래 산다며 젊게 산다며 젊은 애들 피 뽑아가지고 피도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를 다 피가를 했어. 그런 것처럼 바꾸려면 전합체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세상 일에 대해서 비유 모든 일들이. 그럼 물음을 한번 보자고요. 오공채 해볼게요. 의례 불가해신에 대하여 종중비가 항구성을 제기하고자 하고 가봤더니 그 다음에 의례 거부해신에 대하여 갑이 항구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종중비하고 이제 갑이 있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적 여부를 각각 검토하지. 이게 물음이에요. 그러면 물음은요 뭐 하면 돼요? 자극으로 만들면 되는데 자극을 어떻게 만든다? 2%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면 돼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죠?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대전제, 이에 대한 대전제가 법률 규정으로 존재하니 했더니 존재한대. 이게 대전제래요. 이게. 제가 컴마 요거를 가르쳐 드렸죠. 준용을 가리키는 기술적인, 준용. 그러니까 38조 1항이 19조를 준용한다는 걸 가리키는 이거 있잖아요. 기술의 기술. 컴마인데 아무데나 컴마 쓰면 안 된다고 법에서 그러니까 법률 규정 쓸 때. 그럼 38조 1항이 19조를 준용하는데 19조와 통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하고서 오공치하고 입법고시 애들은요 보고 베껴요 이거를 여기까지. 보고 베낀다고요. 대전제를 보고 베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이제 하나씩 소구가 되는데 첫 번째 행정처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하는 법집행이냐 첫 번째가 요게 두 번째는 의로서 이건 성질 의로서의 두 번째 공권력 행사냐
세 번째 그거부냐, 네 번째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이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가지의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의리 행한 불가의 시행과 거부의 시행은요, 행정처에 관한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 맞죠? 왜? 경기도지사 을은 행정청이잖아요. 거기다가 불가의 시행과 거부의 시는 그 법률에 의해서 했잖아요. 누구한테? 갑과 종중, 갑과 을에게.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이죠. 그러면 이제 의로서의가 문제가 돼. 의로서의. 그래서 경기도지사 을이 행한 을인가 여기? 종중 B와 갑. 그렇지. 그래서 이 의로서의 불가신이 행정체계를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은 맞았잖아요. 법 집행 맞았으니까 의로서의 성질로서 그거 분야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 성질이에요. 이게 의로서의 법적 성질의 조사예요. 법적 성질을 가리키는 조사예요. 그래서 의로서의 법적 성질이 그거부냐? 그럼 그거부로서 그럼 이거를 그거부. 의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판례가 뭐라 한다? 항고소의 대상자들은 거부처분이라고 한마디로 했단 말이야 이거를. 그거부. 저부처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의 소재, 의뢰 불가신과 거부의 신, 항고소의 대상적 여부와 관련하여 의뢰 불가신 거부의 신이 항고소의 대상자들은 거부처분인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다음 목차가 거부처분인지 여부, 문제의 소재, 판례에 의하면 다시 들어가요. 거부처분이 되려면 그 신, 그거, 그국이다. 거기다 신청권 변동을 처리한 데서 플러스 1점 맞고, 그 다음에 묻는 문제, 이 목차 그대로 갖고 와서 의뢰 불가신과 거부의 항고소의 대상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그 국민에게 신청권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오소독스한 거예요. 이게 507에서 쓰는 문제의 소재 쓰는 방식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써요. 문제의 소재를.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 로마자 1번, 그 다음에 뭐뭐 인지여부 로마자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변시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요거 있죠, 요거. 이 법률 규정에 있는 이 대전제 있죠? 요 법률 규정에 있는 요 대전제는 다 내 피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거라서 요거는 쓰면 안 돼요. 피 속에 있는 건 쓰면 안 돼요. 오늘 뭐만 써야 돼요? 법률 규정만 써야 돼요. 법률 규정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변시 시험에서 거부처분인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쓰기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변시에서는 판례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 첫 번째가. 들어가기가 판례로 들어가요. 여기는. 판례하면 그 다음에 대전제 써주고 행정법 38조 1항 컴마 동법 19조 등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 그 다음에 거부가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들 2% 바꿔준 다음에 그 신, 그거, 그국 그 다음에 처리한다까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의뢰 불가신과 거부의 항고소의 대상 적격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문제된다. 둘째 그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까지 쓰는 것을 무조건 달달 외우세요. 거부처분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거부처분에 관련해서 무조건 이렇게 푸니까 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에 뒤따르는 목차들을 쓰다 보면 이건 뭐예요? 형식적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첫째 문제 된다. 요것이 로마자 2번. 둘째 문제 된다. 여기 로마자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뭐인지 문제 된다만 여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뭐인지 또 문제 된다만 여부로 바꿔주고 이렇게. 그러면 자 로마자 2번 요거 둘째 이거 한번 뭐뭐인지 여부의 해결하기를 한번 보자고요. 항상 말하지만 뭐예요? 판례가 답이에요. 판례에 따라서 자 문제의 소재에 뒤따라서 전개되는 목차의 하위 목차들의 이제 베이직 타입 기본형은 판사예요. 판례사 하는 경우 판사 혹은 판소로 해야 되고 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시송의 대상에 관한 판례는 3개예요. 3개. 전통적 의미의 분류는 이분법. 자기 처분인지 판단하는 행공특법 권역이 국권직관, 거부 처분인지 판단하는 그신그거 국.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했다가 현재는 이 전통적 분리에 속하지 않냐나 이분법에 해당하지 않냐나 국권직영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행실법태가 나왔어요. 관행실법태가 괜히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국권직영에 미치는 행위라는 여기서 통과해서 나왔어요. 요 세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향후 시송의 소송 대리인이 되었을 때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이 세 판례 중에 그 신그가 그국을 동원하여 판단합니다. 왜 거부처분이 되냐니까. 그 신에 해당하는 판례는 다시 행공특법원의 국권직관이에요. 다시 또.
그러니까 이 두 개, 전통적인 요 두 개, 이 전통적인 요 두 개로 할 때는요, 뭐예요? 행공특보를 국권집권 한 다음에 그 신에 또 이게 또 들어가니까 네. 완전히 이론설에 근거했어요. 이론설에 근거했다가 국권지경으로 넘어가면서 이 이론설에서 지금 살짝 탈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론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써요. 앞에 이분법적으로 들어갈 때 이론설과 그러니까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썼는데 현재는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과 판례라고 쓰진 않고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에 기초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표현이 다 달라요.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점수하고 직결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전 썼는데요. 아, 그런 의도 인정 안 한다. 오늘 또 국회에서 청문회 하던데 축협 데리고서 막 내용적으로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유정이가 이제 그 여자인데 걔가 우리 이제 이성인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지. 그러니까 강유정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몽규 형이 자꾸만 그 내용적으로 뭐 예컨대 HDC 아레나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네이밍권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줘야 돼요, 국가에. 아니면 서울시에. 근데 자기 네이밍 붙여놨어. 가칭이라 해놓고 이거 붙이면 되냐 안 되냐 했더니 자기들이 사익을 취한 적이 없대. 첫 번째. 두 번째는 현대 직원들 데려다 놓고 축협에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뭐 어떠냐, 돈도 안 주고 내 직원들 시켰는데 내일 하면 시켰는데. 근데 이게 정말 큰일 나요. 이거는 배현진이가 이제 지적한 건데 그건 너무 타당한 지적이에요. 아니 공기관, 국가의 공공기관의 업무에 사기업의 직원이 들어가서 하면 공공기관의 업무가 사기업에 전부 다 누설되는 거 아니냐. 그때 본인이 사익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이. 그래서 전부 다 있잖아요. 그거 전부 정관 위반에다가 전부 불법행위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고소고발 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직권남용이라든가. 물론 이제 공공기관에 거기를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아니어도 저거는 있죠. 업무방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사익을 챘다 안 챘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법대생들이 와가지고 제일 당황하는 게 사례 풀 때 이 사람 사익 취한 것도 없는데 꼭 이렇게 처벌해야 되나? 아니 처벌해야죠. 왜냐하면 제일 현대사회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죄가 옛날엔 개인적 죄였어요. 개인적 죄예요. 지금은요 시스템 오염죄예요. 시스템 오염죄가 제일 무서운 죄 지금. 그래서 뭐예요? 주식시장 교란죄. 주식 시스템 자체를 없애요. 이건 주식은 자본주의의 최고 마지막 단계거든요. 금융자본이 최고 마지막 단계인데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렸어요. 자본주의.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스템 오염죄로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죄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이 사법 왜곡죄라고 하려고 했지. 이것도 사법 시스템 오염한 거예요. 검사들이 사법 시스템을 자기들의 사적 권력으로 혹은 국민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걸 행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판사도 분명히 대법원에서 나온 법리가 있는데 저 놈을 괴롭힐 목적으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과거에는 처벌을 못 해요. 지금도 처벌 못 해요.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국가에는 다 있어요. 그 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구 유럽하고 미국에는 사법 왜곡죄가 이게 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는 무지막지하게 엄격하게 처벌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죄는 무지막지하게 험하게 다룬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입법 교란 같은 경우도요 내란죄로 다루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트럼프 내란죄로 기소하려고 그랬잖아요. 플로리다에서. 거기 그거예요, 입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저거예요. 무슨 독립성? 독립성 했더니 지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네. 국민한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국민이야, 알고 봤더니. 충성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충성해? 시스템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에 해당하는 판례. 자, 항거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러한 행공특법, 권역이 국권, 직관, 국권, 직영 해도 됩니다. 여기 영향이라 해야 돼요. 갑자기 그 관계에서 영향으로 바꿨다. 이런 이상한 평석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무식한 소리예요, 진짜. 그 진짜. 아니, 그 교수라고 하는 애들이 타이틀 달고 있는데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지가 이해를 못하면 지 마음대로 평석을 한다니까. 지가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례 틀렸다고 아니 막 서슴없이 판례가 틀렸대. 어이가 없습니다. 판례가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결은 이제 주어진 위의 사를 보면서 판례 1대1 대응 관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 과정에서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면 너무 좋아.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면은 딱히 뭐 큰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특정 법률 개념을 꼭 동원해서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징검다리 우리 뭘로 봤어요? 유일하게 하나 배웠어요? 실권 밀관. 네, 실권밀관이 뭔지 다시 찾아보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 소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예요. 지정 해제는 뭘 지정 해제하냐면 요걸 해제하는 거죠. 요걸 해제하는 거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행위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행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정내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했던 각종 재산권 행사의 제한 효과를 없애주는 거죠. 제한 효과죠, 이거. 문화 지정 처분은 뭐예요? 각종 재산권 행사의 제한 효과를 가져오죠.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해서 각종의 제한이 가해집니다. 심지어 형광 등 하나 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주는 것이므로, 임으로 국민의 국권 직관 있는 행위 이어서 항구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임으로 이어서이다. 이렇게 이 구조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채점자가 있잖아요. 세상에 채점자가 제일 좋은 답안 어떤 답안인지 아세요? 채점자한테 아휴, 이런 무슨 이렇게까지 공부하면서 글을 썼지 하면서 감탄하는 게 좋은 답안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간 순간 무조건 감점당해요. 왜냐하면 수험생이 그 채점자의 이런 감탄을 다 만족시키는 답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 하다가 뒤로 가면 아닌 거야. 그러면 채점에 감점 나거든요. 제일 좋은 답안은 처음부터까지 후루룩 읽혀지는 답안이 제일 좋은 답안이에요. 중간에 멈칫하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지? 이런 거 안 나오는 게 최고로 좋은 답안이에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오 끝. 이러면은 그냥 점수를 주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쭉 읽었어. 그럼 이제 점수를 줘야 되니까 이제 각각의 별로 이렇게 배점별로 하면서 거기서 줘요. 그때 최고 점수가 72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해제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이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자, 신청권 권을 해결하라고 그랬죠. 권만 나오면 기계적으로 권리를 멀리에 떠올리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권이란 말은 일본 한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법학 개념의 한자들이 다 일본 한자라서 매우 어려워요. 준 법률행위적 행정이 준자 있죠? 이 우리는 우리 한자에서는 버금가다예요. 준우승.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뭐 준수하지. 준자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빼어날 수 있거든요. 빼어나면 버금가지, 준수하지. 이거 준수하라는 게 일본말 한자가 없어요. 우리 한자예요. 중국에도 한자가 다 달라요. 쓰임새가. 그러니까 중국 애들 한자가 우리나라 한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역관이 필요했어요. 그 역관이 한글로 번역하는 역관이 아니에요. 중국 한자를 우리 한국 한자로 번역한 조선 한자로 번역하는 역관이 이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서로 한자가 안 어울려, 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00의 시를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일상적 한자는 그 쓰임새를 달리하죠. 이 권에 해당하는 독일의 법률 개념에는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독일법은 로마법의 재발견이니까 그 개념들 다 모두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어의 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뭐냐? 첫째는 본질이죠. 본질에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양상 간의 관계예요. 이 본질은 우리 눈에 있잖아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 있는 본질은 우리 눈에 있잖아요. 감지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본질이 감지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아요. 그럼 뭘 통해서 보죠? 동굴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알죠. 그 그림자가 현상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있는데 내가 그림자인 이 사람이 그 본질을 가기 위해서 그림자 모양을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뒤돌아서. 뒤돌아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뒤돌아서 보는 것을 리즈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성작용이라 그래요. 그 뒤돌아보는 걸 리즈닝 이성작용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성은 파편으로 우리한테 이제 박혀져 있는데, 요 파편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다고 봤어요.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뒤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뒤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이라는 거울을 닦아야 돼요. 이 세상 때가 묻어 있고 육신이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육신이 비진리가 행한 일에 의해서 먼지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 쌓여있는 먼지를 닦아내면 리즈닝이 가능해서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는 어떻게 닦냐는 거죠. 아니 이성이 이성을 닦을 수는 없죠. 이성이 지금 먼지에 쌓여있는데 어떻게 닦아요? 그걸 어떻게 닦냐는 거예요. 그거를 언더스탠딩이라 그래요. 철학에서 오성이라 그러는데, 오성과 이성은 다른 얘기예요. 언더스탠딩이에요. 그게 하는 일이. 언더스탠딩이 이성에 있는 때를 닦아내는 걸레예요, 걸레. 근데 이 언더스탠딩 오성은 우리가 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이 현상계에 있는 존재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거는 고양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 언더스탠딩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뭔 수단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언더스탠딩, 오성을 키우는 훈련이 뭐냐는 거예요. 키우는 훈련이. 그게 수학이에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게 피타고라스의 수학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는 그 수학과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딱 신입생 하면은 수학을 가르쳐서 언더스탠딩, 오성을 길러진 오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데아론을 가르쳤단 말이죠. 가르쳤어요. 그런데 플라톤이 자녀가 없어요. 평생 동성애자로 살다 죽어요.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남자들 탐했지 여자를 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남성을 진리로 봤단 말이에요. 서양 세계에선 남성을 진리로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는 조용하라 이래요. 그 여자는 비진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라톤 세계관으로 바울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용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비신앙, 무신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조용하라.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하라 그러니까 여자들 보고 조용하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봤을 때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조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 건 다 비진리니까. 근데 여자들은 목사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양상인데 그 오성 있죠. 뭔 얘기하냐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오성을 근데 플라톤이 죽어요. 죽으니까 조카 있죠. 조카가 전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그 플라톤이 이제 죽으면서 수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카데미 있죠. 그 아카데미 저걸 해요. 아카데미아 있죠. 아카데미아를 상속을 해요. 원장으로. 그런데 그런데 그 재산을 누가 갖고 있어요? 조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카도 거기서 강사로 있었어요. 교수로. 그 당시 거기도 교수 이제 대학원 체제였으니까. 이 대학교가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 대학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얘는 플라톤 이데아 철학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해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해고당해서 어디로 갔느냐? 저기로 갔잖아요. 마케도니아.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13세 13살짜리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해고시킨 그 놈은 아무래도 지가 못 가르쳐. 플라톤 철학. 그래서 플라톤 철학부로 있잖아요. 폐지해버려요. 수학만 가르쳐요. 수학은 지가 잘 가르치니까. 지가 잘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아카데미아가 수학학원으로 변제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카데미 다 수학학원 있잖아요. 그 아카데미아 그러면 아카데미가 그래서 무슨 아카데미 하면 다 수학학원이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본질과 양상 간의 관계 이거는 언더스탠딩
이제 이게 리즈닝으로 이게 양상에서 리즈닝으로 가는 건데 그 리즈닝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울을 닦아야 된다. 그게 오성 언더스탠딩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고 둘째는 어떤 물체가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외부의 현현 즉 폭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폭발력. 이 폭발력 이걸 바로 이제 디나미스라고 그러고 세 번째 시스템적으로 유지되는 힘 이걸 말하죠. 그래서 엑수시아, 디나미스, 크라티아라 그래요. 이거의 성경에서는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구현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액트 사도행전의 1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나타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대로 여기 있어요. 신청권에서의 권을 우리 판례는 엑스시아로 보죠. 반면에 학설의 다수는 디나미스로 봅니다. 이 견해 대립이 단순한 대립이 아니죠 보니까. 그죠? 엑스시아로 보느냐 디나미스로 엄청난 견해 차이죠 이거는. 바로는 엄청난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을 엑스시아로 보는 우리 판례는 절대로 행정 개입 청구권 즉 힘이죠 힘. 발현되는 힘이라는 디나미스 개념의 권을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도 번역되는 이 엑스시아는 정말로 유명한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가 뭐라고요? 관계 개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양상의 관계 개념. 그럼 어떻게 보였냐 했더니 이거는 이데아.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양상. 그래서 관계죠. 그래서 이데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 눈에 얘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죠?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현상계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로 나타나더라. 이게 권세예요. 이거를 근데 막 이상한 소리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이데아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요 페노미나 현상계에 나타나는 우리 눈에 관측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식되는 것들로 나타난다면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나타나죠. 즉 관계 개념에 불과합니다. 무슨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세상을 이겨내는 권능을 줬다라고 이렇게 개뻥치는 데 아닙니다. 단순한 관계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성경이 있잖아요. 무지하게 대단한 철학서로 변해요. 철학서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12살, 11살짜리도 이해가 가능한 책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쉽게 적혀져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혁명이 있었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독일 말로 성경 번역하지 말라가 종교개혁이 시작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하지 말라. 라틴어 그대로 읽어라. 라틴어 그대로 읽어라가 원래의 중세 시대에 흐르는 힘이 이제 저거예요. 그거를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무슨 얘기요? 독일어 번역이니까 아무 얘기도 아니고 라틴어 때는 우라마라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라티아 이런 거 하니까 뭔가 대단한 모르면은 뭐가 돼? 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 되다 보니까 대단한 주문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힘이 있는 언어처럼. 근데 그거를 딱 독일어로 번역해 보니까 일반 서민들도 볼 수 있게 독일어 번역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금속알짜 기술을 구텐베르크가 가져가서 했는데 지금까지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 조판 기술을 발명했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아시아에서 한국의 직지심경에서 그게 서양으로 전파된 거예요. 실크로드 따라서.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그거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의 일반 민중 서민들이 성경을 딱 보면서 뭐야 라틴어 때 그 성스러운 말이 이런 뜻이었다고?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성경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일본 천주시리라고 한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천주시리가 실학자들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한자가 자기들의 일상적인 거잖아요. 어려운 말이 한마디도 아니에요. 도리어 더 어렵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성리학적으로. 그런데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성경은. 진짜 쉽거든요. 원래는. 어쨌든 이 관계를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세절에 이미 택정되었다.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미 결정된 거니까 이미 결정된 관계는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도 법률로 한번 해볼까요?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근데 그게 신청이라는 관계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랬어요. 그건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매우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학설과 판례를 써주라는 지점이에요. 여기는요. 자, 학설 신청권 전부를 자 학설 대립 어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되냐. 이거 관련해서 학설이 대립하는 거예요. 요거 단계 어느 단계에서 검토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에요. 대상 적격 단계에서 검토해라. 원고 적격 단계에서 검토해라. 아니다. 본안에 가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주저주저 학설의 내용들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학설의 내용들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비법대생들이에요. 안 쓰면 뭔가 허전해. 쓰는 순간 사적. 그건 문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 구조예요. 리걸 마인드 아닙니다. 반면 자 신청권의 전부는 구, 신, 누, 고, 않고예요. 자 그러면 구신누고 이제 구체적인 게 추상적. 그 다음에 저기 신청인의 반대가 일반적. 근데 일반은 국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그 다음에 추상적. 이게 합쳐지면 이게 뭐다? 법규 해석이 된다. 법규 해석이 아예 국민의 그런 신청권 인사를 필수성을 결정. 뭘 애호해오긴. 구체적 사건 신청에는 거부처분 신청에서 원고가 되죠.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란 말은 신청에서 원고가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라고 읽어도 되겠죠. 원고 적격서를 판례가 정면에서 뚝까 패고 있어요. 이런 판례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판례가 대적한 논리 피력하면 안 됩니다. 검토를 통하여 어떤 결을 취할지 판단해야 돼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답정너 곧 판례입니다. 어떻게든 판례가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맞닿을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가야 되죠. 검토, 음행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그거부가 등위 접속사인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검토를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음행소송이 유명 항고소송이 아닌 것이 가장 근본적 이유죠. 유명 항고소송이 항고소송으로 유명하다가 아니죠. 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유명 항고소송, 그 다음에 항고소송 규정이 없다 무명 항고소송. 청구권은 이행소송으로 실현되는 권리예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신청권으로 보는 원고적격서나 본안 문제설의 입장에서는 그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실현해주는 음행소송은 없지만 어떻게든 인정하고자 할 거예요. 그것이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에서 무명 항고소를 인정해달라는 의도예요. 판례는 일관되게 부정하죠. 그래서 이 신청권 논의에서도 판례는 당연히 음행소송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논의들을 미리부터 차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신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그래 무명 항고소송으로 음행소송 인정 안 해 판례가 일관되게 부정해 그럼 그건 나도 받아들일게. 그러면서 여기서 신청권을 원고적격으로 돌려버린다고요. 그럼 판례가 쟤네들 내 말 따랐네. 그래.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판례 원고적격 보겠다. 그럼 나도 원고적. 이러면 이제 논리 모순이 일어나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유명항고소송을 인정해야 돼요. 무명항고소송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음행소송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회적으로 판례를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학설의 이 찝적됨이 일어납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 재밌어요. 이 행정법이. 자, 음행소송을 인정하는 사학적 베이스를 깔고 논의된 건 중에 하나가 국배법상의 부작이에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익보증이라는 게 이법성 요소냐 상당 인과관계 내용이냐 여기에 관한 건데요. 잘 써야 될 거예요. 자, 사익보증은요 상당 인과관계예요. 절대로 이법성 요소로 가면 안 돼요. 이법성 요소로 가는 순간 음행소송 인정하자는 대로 또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내용만 알고 쓴다고 해서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왜? 내용을 알았는데 쓰지를 못해. 내용을 아는데 목차라는 방식으로 쓰지를 못해. 이게 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을 풀어 써야 돼요. 풀어 쓰는 순간 그건 법학답안 아니에요. 그래서 딜레마가 발생해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제가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된다. 저랑 같이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꼭 훈련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산의경 보겠습니다. 자,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발동을 위한 법규상 신청권이 엿보이지 않다. 그죠? 법규상 신청권이 없습니다. 일단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출원을 전제한 처분도 아니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요. 해제잖아. 해제. 신청은 어디에 있다고요? 허특인대. 4개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해제는요. 허특인대 안에 속하지 않잖아요. 해제는 뭐예요? 폐지행위잖아요. 폐지행위. 폐지해달라는 폐지행위잖아요. 이거. 그죠? 취소 처리도 아니에요. 해제예요. 해제. 자,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발동을 조리상 신청권도 엿보이지 않아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청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처분한다. 이 지정 해제 처분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서 내라. 그 다음에 내면은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서 해제할지 안 할지 판단할게. 그게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이거 없죠.
조례상 신청권도.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개발 계획 변경 처분에는 문화관광부령, 자, 관광부령, 그러니까 관광부령이라 하지 말고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썼다. 문화관광법령상의 상이에서 법령상의 자 일정 기간마다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 규정이 있어요. 검토 의무 규정이 있고 검토 결과 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범위 조정 의무 규정이 있어요. 검토 결과 그 다음에 조정 의무 규정이 있어요. 해제 또는 조정 의무 규정. 자 요거는 저것과 조금 다르죠. 개발 계획에서는 입안 제한 규정, 제한된 입안 검토 결과 통보 의무 규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도요. 이 법령에 검토 의무 규정, 근데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 규정이 있고 검토 결과 통보 의무 규정인데 조정 의무 규정이 이거예요. 그다음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 취지 이거는 똑같아요. 취지에 비춰보면 복귀상 또는 조례상 조건이 있어요. 더하기 개념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요거예요. 키워드는 요거예요. 키워드는 요거. 그러면 종중비와 그 다음에 갑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지구 토지 소유자냐예요. 종중비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지구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복귀상 또는 조례상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지구 토지 소유자예요. 예, 복귀상 또는 조례상 조건이 있어요. 더하기 개념으로. 더하기 개념이고. 알겠죠? 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이거 선택형이 무지 나오죠. 그래서.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못 푸는 거죠. 그냥 무심코 외워요. 신청권 없는 사람, 종중비. 그 다음에 갑은 신청권 있는 사람. 만약 종중비가 거기에 토지 소유자면, 종중의 이름으로 토지가 있어버리면, 그러면 신청권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A 또는 B가 있으면 A, B, A 더하기 B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은 자 A에 해당하는 법규상 신청권, B에 해당하는 조례상 신청권, A 더하기 B에 해당하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권. 이때 이 또는 더하기 의미해요. 여기에 있는 또는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또는하고 여기 뒤에 있는 또는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3분돼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례가.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판례 얘기예요. 어디서 이 얘기가 판례가 나오냐면 조합설립 결의. 조합설립 결의를 할 때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처음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또는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더하기,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더하기, 건물 더하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재건축 지역을 가다 보면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토지 위에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희 집이 그런 케이스예요. 용산에 이제 토지와 건물 다 갖고 있어요. 20평 위에 24평의 건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건물을.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요. 대지 20평에 땅 24평이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평당 6천만 원인데 개발 계획만 확정되면 1억 2천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재산 아니죠. 부모님 재산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이 나이 먹고 보험 하나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머님 이게 보험입니다. 2, 3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80대이신데 그럼 2, 3년 안에 아프면 안 되겠네. 네. 자 그래서 각 신청권마다 판례가 인정한 것들을 암기해야 돼요. 제 눈에 있잖아요. 판례가 답이라고. 그러면 법규상 신청권 2개, 조례상 신청권 2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 3개 사실은 3개. 근데 구조는 2개. 그러면 조례상 명문 규정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으면 신청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다만 신청권이냐? 그거 아니라 했죠. 신청하여 한다도 신청권이고, 신고하여 한다도 신청권이고, 등록하여 한다도 신청권이에요. 왜? 관계 개념이니까. 그다음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에서상 출원을 전제로 한 처분이 있죠. 이거 허특인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조리상 신청권은 복지상 신청권이 없더라도 처분청이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청권 있는 처분을 발령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표시 신청권 있는 처분을 만들어서 발령하는 거죠. 처분 예고, 추론 공고, 사무 처리 기준의 설정 공표. 그다음에 행정실체법상의 제도의 취지 때문에 그 제도를 반영하는 취지 인정된 신청권에 행정실체법상의 제도 취지 뭐예요? 자, 토지 초과 이득세, 초과 이익 환수제도, 토지 그러니까 개발 이익 환수제도인데 개발 이익 환수제도 중에는 그 제도를 반영할 때 뭐다? 초과 이익이다 이건. 그래서 모든 비용을 반영해서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해야 된다. 근데 비용 공제하라는 처분에는 비용 공제하라는 처분에는 신청권이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처분청의 처분 예고, 추론 공고, 사무 처리 설정 공표 때문에 그 예고된 처분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실체법상의 제도인 개발계획법이에요. 개발계획법, 토지개발계획법상의 국토개발계획법상의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취지는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에 남은 초과이익을 환수하라는 것이므로 그 비용을 공제하려는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처분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자, 복귀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어떤 처분을 보았더니 국민과의 관계에서 복귀상 신청권에 미치지 못하는 신청권 비스무리한 게 있고 조리상 신청권에 미치지 못하는 신청권 비스무리한 것이 이제 뭐예요? 결합해서 하나의 신청권, 즉 복귀상 또는 조리상, 이게 또는의 이제 더하기 개념으로 더하기 개념에 이런 구성한다는 것이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여기서부터 한번 또 차분하게 한번 봅시다.